안녕하세요. 저는 손이상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노원 달빛 산책이라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글을 쓰는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창작자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전에는 음악을 했었습니다. 제가 기획 일을 하게 된 것은 음악을 하면서 제가 하는 일의 연장선상에서 그 공연의 기획과 연출도 하게 되었던 건데, 사실 문화기획자들 중에는 저처럼 이렇게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그냥 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조금 다른 점은 음악이나 미술이나 뭐 여러 가지 영역들에 조금씩 발을 걸치고 있다는 것뿐이고요. 사실 어떤 영역이든 문화기획은 일을 하는 원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코로나 때부터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는데 원래 전공이 미술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노원 달빛 산책에 참여했던 것은 2회 때부터였고요. 지금 이제 올해로 4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4년 사이에 관객 수 10만 명대였던 전시가 100만 명대로 성장을 했습니다. 저랑 같이 일하는 모든 팀의 분들이 다들 훌륭한 분들이시고, 그리고 또 그 전시에 출품하는 작가님들의 덕을 또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만, 저 스스로도 매우 기쁘고 뿌듯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시를 여는 노원구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이고 제가 자라온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로컬 기획자인 겁니다. 칠곡군과 경북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문화기획자 여러분, 그리고 예비 기획자 여러분, 저는 한 사람의 로컬 기획자로서, 그리고 음악과 미술 그 밖에 여러 몇몇 가지 분야에서 기획을 해온 사람으로서 제가 겪어온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문화기획은 이론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보통 공공 영역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문화기획을 시작할 때 이론적인 서적을 들추어 보면 제일 처음에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을 발굴해라. 역사적인 문화적 자원이나 전통을 발굴해서 활용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보통 이론적으로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그러나 지역 현장에서 실제로 부딪혀 보면 그 이론이 맞지 않다는 걸 금세 알게 됩니다. 발굴할 만한 지역 고유의 문화 자원이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고유의 문화 자원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만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한국에서 경주나 안동 같은 곳이라면 모를까 그런 자원을 가진 지역은 흔치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선사시대의 고인돌 어딜 가나 있죠. 조선시대나 근대시기의 유산 같은 것도 역시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별로 특별하지 않습니다. 향토 특산품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그 유명한 특산품이 사실은 다른 동네에도 많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것은 우리나라가 분권과 자치를 지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지역들이 매우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통해 배운 대로 지역의 자원을 문화기획에 바로 연결시키면 별로 재미있지가 않게 됩니다. 전국에 수많은 지자체들이 벌이고 있는 그저 그런 축제들이 있는데 그 잘 안 되는 축제들은 결국은 어디에나 있는 아이템을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의 삶은 역사적으로 약간의 단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노원구만 해도 그렇습니다. 서울 노원구는 원래는 서울이 아니었고요. 경기도의 한적한 과수원지였습니다. 1988년에 서울에 편입이 되었고 90년대를 거치면서 도시화가 되었습니다. 현재 노원구의 인구 다수는 90년대나 2000년대나 아니면 그 이후에 이주를 해오신 분들이 다수가 되어 있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노원구에도 최초의 한글 비석이라든가 조선시대 왕후의 능묘 같은 역사유산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문화기획으로 풀어내려고 하면 아주 이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역 주민들과 그 유산들 사이에 상당히 단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획이 약간 붕 떠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지금 노원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보편적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칠곡군도 외관과 낙동강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칠곡군 전체가 외관은 아니고요. 그리고 칠곡군의 일부는 대구에 그리고 일부는 구미에 합쳐지면서 두 도시와 지역 구성원이 섞이게 되었고요.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대대로 이어져 온 공동체가 옅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인구 10만 명이 넘어가는 한국의 지자체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문화기획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지역의 문화 정체성을 새롭게 발명을 하는 것입니다. 칠곡군만의 문화 자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향일 수가 있습니다. 공공 영역에서 문화 기획의 초점은 바로 지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칠곡군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강력히 연결되는 기억이 아니라면 과거의 문화적 아이템은 그렇게 많은 효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화 정체성을 어떻게 발명할까요? 다른 곳은 하지 않지만 칠곡군만이 하는 일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5년, 10년, 더 많이 20년까지도 계속 반복을 하면 됩니다. 그게 잘 된 사례가 예를 들면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산천어 축제, 그리고 충남 보령의 머드 축제 같은 것이 있습니다. 둘 다 시작한 지 지금 20몇 년밖에 안 되었는데 전국적으로 명성을 가지고 있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당연히 작게 시작했습니다. 그게 매년마다 반복을 하면서 조금씩 커져 나갔고, 그러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공통의 기억과 경험을 주었고요. 지금은 외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아주 대규모 축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가장 강력한 문화적인 상징이자 자랑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관광 수입 같은 것은 그렇게 된 다음에 따라 붙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반복입니다. 10년 이상, 20년, 그렇게 더 오랫동안 반복을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문화 기획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한 지역에서 공동으로 집단이 같은 행위를 해마다 반복을 하면 올해는 작년보다 더 잘하려고 하게 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잘하려고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다 같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겠죠. 적어도 몇십 년은 갈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없는 것을 처음에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요즘에 수제 맥주가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면서 수제 맥주 축제가 전국 지자체에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한 5년 가기 전에 대부분 사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비슷한 축제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자꾸 계속해서 반복을 하더라도 별로 두드러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첫 단추는 엉뚱한 것으로 끼우는 게 좋습니다. 가능한 한 쓸데없어 보이고 남들이 뭐 저런 걸 왜 하느냐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이상한 아이템으로 시작하는 것이 차라리 좋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문화 이벤트 중에 멍 때리기 대회라든가 다리 떨기 대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뭘 저런 걸 다 하냐고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둘 다 상당히 명성이 있죠. 그런데 그 정도로 엉뚱한 아이템은 다른 지역에서 따라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을 만일 칠곡군에서 한다면 그 기획은 바로 이곳 칠곡군에만 있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10년, 20년씩 반복을 하게 되면 새롭게 발명한 칠곡군의 문화적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처음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지역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낙동강에 둥둥 떠 있는 겁니다. 그냥 이제 조끼 하나 이렇게 딱 입고요. 이렇게 물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떠 있기만 하면 이렇게 휩쓸려 내려가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 강 아래쪽에다가 이제 큰 그물 같은 것도 쳐두고 그냥 둥둥 떠 있기만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 것을 위에서 드론으로 사진을 찍으면 좀 희한하게 보이겠죠? 그러면 언론의 사진과 함께 보도자료를 띄우고요. 학교나 지역 커뮤니티와 그리고 칠곡군의 소모임 등등과 협업을 해서 참가자를 받습니다. 그게 일이 잘 되면 첫 해에는 참가자가 한 200명, 그 다음 해에 한 500명, 그 다음에 1000명, 2000명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겠죠. 그렇게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면서 반복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쓸데없는 일조차도 더 잘하려고 개선을 하게 됩니다. 우선 낙동강의 수질이 지금도 물론 좋습니다만 더 좋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군민이 노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강변의 생태 환경도 더 좋게 만들어 나가게 될 겁니다. 이 구명조끼를 입는 것 같은 것도 되게 멋있고 그리고 칠곡군의 정체성을 담아서 그런 멋있는 조끼를 만들게 될 거고요. 둥둥 떠있기 좋은 명상음악을 강변에서 틀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첫 단추에서 파생이 되어서 매년마다 조금씩 더 나아지게 됩니다. 모든 군민이
관과 민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낙동강에 뭘 버리지도 않게 되고요. 그것이 10년, 20년 반복을 했을 때 공동의 경험으로 쌓이게 되고 처음에는 되게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행위가 나중에는 정말 멋있게 되는 것입니다. 멋있게 되는 것은 처음부터 멋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해주고 그걸 재밌어 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하고 있으면 그럼 그게 멋있어지는 것입니다. 칠곡군을 쿨하고 힙하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문화적인 아이템이 되죠. 그렇게 하는 것을 바로 문화기획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화기획의 핵심은 반복입니다. 문화기획자는 한두 번 하고 마는 관청의 이벤트를 대행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문화기획자는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가지고 해마다 조금씩 반복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복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선 공공문화사업의 수혜 대상이 기획자나 창작자가 아니라 이 지역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문화예술 사업을 실행을 할 때 흔히 지원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약간의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 창작자나 기획자가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행정의 언어가 그럴 뿐이고요. 실제로는 지원 사업을 통해서 창작자와 기획자는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혜 대상이 아니라 용역을 하는 것이고 실제 수혜 대상은 언제나 지역민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그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사람들이고요. 공연이나 전시로 예를 들자면 관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 경험상 참가자의 숫자가 일정 기준에 못 미칠 경우에 그런 사업들이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그 기준은 제 경험상으로는 한 2만 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사업의 예산 총액을 2만 원으로 나누었을 때 참가자의 숫자가 거기에 못 미치면 크게 실패한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의 예산으로 공연을 열었는데 거기에 온 관객 수가 500명이다. 그러면 관객 한 사람당 공적인 세금으로 10만 원씩을 쓰게 된 셈이죠. 그런 것은 아주 실패한 것입니다. 5천만 원을 썼으면 최소한 2,500명의 관객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관객 한 사람당 2만 원씩의 세금을 쓴 셈인데 그 정도면 그냥 평균이 되는 거죠. 공연뿐 아니라 미술 전시나 연극이나 뭐 다른 기타 문화 행사 그리고 강연이나 원고비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자는 예산을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오늘 밤 50명 정도는 적어도 재밌게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산을 1천만 원을 사용하고 있다면 최소 500명, 그리고 1억 원을 사용한다면 최소 5천명. 그렇게 그만큼의 사람들을 적어도 즐겁고 기쁘게 해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못 미치는 사업이 금방 사라지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수혜자가 없거나 매우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수혜자 한 사람당 2만 원씩이라는 제 경험칙은 어디까지나 최소 기준입니다. 그래서 반복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최소 기준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정도의 기준을 충족하면 그래도 반복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린 당연히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죠. 저의 이 경험적인 기준은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나 혹은 적은 지역에서나 똑같습니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라고 해서 더 유리한 건 아니고 그건 왜냐하면 같은 시간에 경쟁을 하는 문화 사업이 그만큼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적은 곳이라고 해서 그 관객 참가자를 모으는 게 특별히 더 불리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 기준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못 미치는 사업이 금방 사라진다는 것, 그리고 이 정도는 충족이 되어야 반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담당자나 기획자가 교체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그 사업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이 기준에 못 미칠 경우에.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이 안 되는 사업은 단순히 세금 낭비입니다. 그런 일에 지출할 이유가 별로 없겠죠. 아무리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지금 전국 각지에서 하고 있는 문화예술 지원 사업 가운데 한 5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이 기준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라지는 겁니다. 문화공간을 위탁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운영 예산을 한 해에 2억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면 1년 동안 최소한 1만 명 정도의 방문객이 그 공간에서 유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가야 됩니다.
1년을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30명이 채 안 되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도 되지 않는 곳들이 종종 덜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곳들이 사라지고 반복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여건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께서 문화기획을 시작하실 때에 하나의 목표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예산 총액에서 2만 원을 나눈 만큼의 참가자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것을 최우선 목표나 그 궁극적인 목표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문화 기획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가장 높은 목표로 두시고, 다만 적어도 공공섹터에서 공적인 예산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이 기준을 넘겨야만 합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예술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저도 거기에 포함되긴 합니다만,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예술적인 가치에 더 우위를 두고서 일을 하게 되면 문화 기획이 공공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종종 망각하곤 하는 것이죠. 일례로 포스터 한 장을 만들더라도 포스터를 멋있고 쿨해 보이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세련된 디자인적인 요소를 고려하고요. 그런데 포스터의 목적은 그 기획 사업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디자인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다가 시간과 장소를 포스터 밑에 아주 작게 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영어로 써버리기도 합니다. 제목도 영어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포스터를 멋있어 보이고 세련돼 보이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전달력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40살만 넘어도 노안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작은 글자를 읽기 어려워집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20%가량,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65살 이상의 고령자이십니다. 이런 분들은 작은 글씨를 아예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근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층에서는 근시 인구의 비율이 80%를 넘어가고요. 역시 작은 글씨가 다들 불편합니다. 또 전체 인구의 13%가량,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이상이 경계선 지능인입니다. 이분들은 지능장애인은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지만 읽고 쓰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국어가 어눌한 외국인이나 결혼 이주민은 어떨까요? 그리고 혹은 어린이들은 어떨까요? 포스터에서 여러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크고 또렷하게 쓰지 않는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분들은 그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올 수 있는 잠재적인 참가자들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단순히 글자를 작게 쓴 것만으로도 불편감을 느끼는 인구가 대단히 많습니다. 포스터뿐 아니라 SNS에 올리는 소개글이나 홍보글 같은 것도 최대한 쉽고 읽기 편하게 써야 합니다. 초등학생 어린이가 읽고 이해할 만큼 그 정도로 쉬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멋있는 게 아니고요. 예술적인 것도 아니고 다수 인구를 여러분의 기획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예술대학을 갓 졸업한 20대나 혹은 30대 정도까지의 젊은 기획자분들은 여러분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홍보할 때에 여러분의 시선에서 보지 마시고 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고려하시면 더 좋은 기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스터, 현수막, 그리고 배너 같은 것을 만들 때에 전문 디자이너의 의견보다 노인과 어린이의 의견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쉬운 방법은 문화재단의 행정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가는 당연히 디자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보통 사람의 감각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령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기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개하고 홍보를 할 때에는 모든 연령층을 항상 고려를 해야 합니다. 할머니가 길 지나가다가 포스터를 보고 그 이야기를 집에 돌아와 손녀에게 할 수 있을 만큼 쉬운 포스터가 가장 좋습니다. 여러 기획자분들이 만드시는 문화기획의 내용이 알차지 않을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밌는 상상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드는 프로그램의 최고 전문가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기획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다만 모든 기획자가 노력을 해야 할 것이 여러분의 프로그램에 접근하려는 사람들, 잠재적인 참가자들을 배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양한 연령대에 다양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편히 찾아올 수 있게 할까를
항상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칠곡군의 어느 공원에서 야외 공연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관객이 편히 찾아오게 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될까요? 먼저 첫째로 가장 가까운 교통수단에서 대중교통수단에서 공연장까지 오는 길이죠. 버스 정류장이나 기차역부터 실제로 직접 걸으면서 확인합니다. 횡단보도가 알맞은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신호등과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또 보행로나 진입로에 턱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턱이 있는 곳은 휠체어 사용자가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실내에서 공연을 한다면 입구에 경사로가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은 공연장에서 가까운 화장실입니다. 공용 화장실의 위치, 그리고 공연장으로부터의 거리와 규모를 확인하고요. 휠체어 전용 칸이 있는지도 체크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휠체어 칸이 있는 화장실인데도 불구하고 그 화장실 앞에 정작 계단이 있다든지 해서 휠체어를 타고는 못 들어가는 곳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체크해야 합니다. 공연장까지 오는 길과 화장실까지 가는 길, 그리고 안내소를 들리는 길 등의 휠체어의 접근성을 고려하시면, 그러면 장애인 분들만이 아니라 아이를 데리고 유아차를 끌고 오시는 신혼 부부들, 그리고 보행기를 밀고 오시는 노인분들, 그리고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청소년이라든가, 그리고 뭐 배낭에 큰 짐을 메고 오시는 분들이나 반려견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 등등등이 매우 쉽고 편하게 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잘 점검을 해보시고, 만일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싶으면 공연 장소를 아예 바꿔야 합니다. 참가자가 편히 올 수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풍경이 예쁘고 사운드 음향이 좋은 장소라고 하더라도 아주 시시한 공연밖에 할 수는 없습니다. 접근성이 조금 부족하지만 개선할 수 있겠다 싶은 곳은 군청의 담당 부서나 지역사회 의원실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합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적인 일에 필요한데 그런 것을 해주지 않으면 군청의 가오가 상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해줍니다. 이렇게 접근성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일은 잡무가 아니라 문화기획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공공영역에서의 문화기획이 그렇습니다. 이것만 잘 하셔도 여러분이 기획하는 프로그램은 매우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 한 분이 여러분이 기획하는 프로그램에 오신다면 반드시 보호자 한 분이 같이 오시겠죠. 그러면 온 가족이 다 따라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가족 모두에게 행복한 기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홈페이지와 SNS나 그리고 안내지도 등에 휠체어를 타고 오는 길과 경사로 위치, 휠체어용 화장실의 위치 등을 모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행자용 안내만 있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자, 제 이야기를 요약하면 문화기획의 핵심은 반복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는 것을 하되 이론적인 틀에 얽매이지 마시고 최대한 엉뚱하고 이상한 걸로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예산 총액을 2만 원으로 나눈 만큼의 관객은 적어도 확보를 하되 그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적인 수혜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산 1천만 원을 가지고 500명이 아니라 5천 명을 모을 수 있다면 관객 한 사람당 2천 원밖에 안 쓴 거잖아요. 그런 공적인 세금을 그만큼만 쓰고서도 한 사람에게 2만 원씩만큼의 가치를 줄 수 있는 사업, 그런 프로그램이 오랫동안 남습니다. 여러분은 다들 이미 문화기획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관객 참가자 한 사람당 2만 원만큼의 가치를 생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을 하는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을 모으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모으는 비결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잠재적 참가자를 배제하지 않는 것이고요. 디자인이나 홍보, 소개를 할 때에 전문가의 시선뿐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시선에서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에 보고 듣고 참가하러 오시는 모든 분들이 쉽고 편하게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분들까지 모든 사람이 편히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기획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만 잘 하셔도 여러분의 기획은 웬만하면 성공합니다. 매년마다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문화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음악이나 미술이나 연극, 영화 혹은 독서 프로그램 그 밖에 어떤 문화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사실은 사람들을 연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물론 단순한 수단은 아니고 여러 가지 수많은 수단들 중에서 가장 좋은 수단이지요. 그런 수단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 기획자의 몫이 아니라 창작자들의 몫이고요. 기획자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연결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지역 공동체를 다듬어 나가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것이 문화기획입니다. 오늘 밤 친구들하고 같이 영화 한 편을 본다고 하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좋은 영화를 보여줄 것인가, 그런 더 좋은 영화를 선별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기보다는 그런 고민은 사실 기본으로 그냥 하는 거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영화를 가지고 친구들과 어떻게 하면 더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 영화를 같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을 모으고 늘려나가는 것이 좋은 문화기획입니다. 지역 문화기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지역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과 함께 좋은 문화기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